당뇨가 좀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막막 소실도 오고 뼈도 안 좋아지고 동맥경화도 오고 뇌도 막아버리고 하니까, 또 당뇨발, 당뇨손 이래서 손발도 다 썩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당뇨병인데, 치과에서도 당뇨가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상처가 잘 안 낫고 잇몸뼈도 빨리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저희 가족 한 분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면,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틀니를 쓰셨어요. 근데 제가 학생 막 졸업할 때쯤이었는데,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 그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외삼촌한테 외삼촌 할머니 임플란트 하시면은 틀니 빼고 더 식사 잘 하실 텐데 했더니, 외삼촌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야 임마, 할머니가 당뇨가 있는데 무슨 임플란트냐? 라고 말하셨더니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거든요. 제가 외삼촌을 막 설득을 했지만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못 하시고 틀니를 쓰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치과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도 다들 이렇게 이런 스토리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 저 당뇨가 있는데 임플란트 해도 괜찮을까요? 당뇨 했는데 임플란트 오래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들 보세요.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가 있고, 당뇨가 있으면 상처 치유가 안 되고 잇몸뼈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의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못한다는 건 금기라고 하잖아요. 당뇨병 자체가 임플란트의 금기증은 아닙니다. 잘 기억을 하고 가시고,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당뇨병이 있는데 치과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될 때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뇨 진단 기준 이런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공복 혈당치 얼마, 당화 혈색소 얼마, 이런 거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일단은 당뇨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는 거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가고, 끈적해지다 보면은 말초까지 혈액이 잘 퍼지지를 못하죠. 그렇게 돼서 끈적해진다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뭔가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타고 뭔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구석구석 가야 되는, 못 가다 보니까 치유 능력이 떨어지고, 또 하나가 이 몸의 혈당이 높아져 버리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사이토카인, 염증 받는 거 관련된 그 신호전달 물질들을 많이 분비한다고 해요. 우리 몸 자체가 계속 염증 반응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가 과연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포기해야 될까? 그런 거는 아닌데, 결론을 조금 정리를 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잘 조절되고 있는 당뇨병, 즉 내가 당뇨가 있기는 하지만 약을 먹고 식단 조절을 해서 어떤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정상 범주 안에 있는 당뇨병 진단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임플란트 성공률에는 크게 차이가 없대요. 첫 번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기간이랑도 크게 상관이 없대요. 그 말은 1년이든 또 장기간 당뇨병이 있었든지 간에 조절이 되고 있다면 임플란트 같은 치과 수술을 받았을 때도 성공률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을 때는 당뇨약을 끊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대로 당뇨 조절을 하시면서 치과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당뇨가 있다 할지라도 약을 먹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하면서 정상 범주 안에만 들어간다고 하면, 치료 관리받고 있는 게 잘 조절되고 있는 당뇨병 범주 안에만 들어간다고 하면 성공률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치과 치료와 관련해서 하나 고려를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짧은 임플란트 설명을 드리면서 뼈 이식을 위로 쌓는 거를 많이 하거나, 임플란트 주변으로 염증이 생겼을 때 잇몸뼈가 점점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된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주변 뼈가 내려간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 주의염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변형골 흡수라는, 마지널 본 로스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요 끝에 모서리 부분에서 뼈가 내려가는 현상인데,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뼈를 파괴하는 속도가 뼈를 생성시키는 속도보다는 조금 빠른 편이라고 하고, 몸에 염증 반응이 심하다 보니까 이 변형골 흡수가,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내려가는 속도가 다른 환자분들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환자분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당뇨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조절만 한다면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성공률에는 차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치과 의사들이 환자분들을 도와줘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일일이 전화해서 당뇨병 약 잘 드셨나요? 아니면 이거 챙겨드릴 수 없잖아요. 수술하는 방법과 임플란트 보철 디자인을 치과 의사가 직접 신경을 써드려야 돼요. 이 환자분 저희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는 환자분인데,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게, 환자분이 원래 갖고 있던 뼈보다 제가 조금 깊이 식립을 했어요.
왜 급히 식립을 했을까? 또 CT를 보면 첫 번째 어금니 자리, 두 번째 어금니 자리 모두 원래 갖고 있는 잇몸뼈보다 조금 더 깊이 내려갔어요. 그 이유가 임플란트는 사람이 손으로 한 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변형골 흡수라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잇몸뼈 끝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가는 속도가 다른 정상 환자분들보다 조금 빠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노란색 선에 맞춰서 잇몸뼈 높이에 딱 맞춰서 수술을 하면 세월이 흘러서 내가 당뇨를 잘 관리를 했지만 변형골 흡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임플란트 나사산이 조금씩 뼈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임플란트 나사산은 생체 친화적인 이 타이타늄 재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뼈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잇몸 세균들이 잘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되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염증 반응이 더 심하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을 수술을 할 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변형골 흡수까지 고려해서 아래가 조금 깊이 식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이제 보철물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자분들 임플란트를 하고 보철물을 만들었는데 자연치아보다는 음식물이 훨씬 더 많이 껴요, 임플란트는. 그 이유가 자연치아는 뿌리가 두 개고 어금니가 드럼통처럼 넓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사이로 음식물이 덜 낀단 말이에요. 임플란트는 얇은 기둥 하나가 있고 임플란트 머리가 사과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이로 음식물이 조금 더 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고 보철물 디자인을 사과처럼 완전히 뚱뚱하게 해서, 제가 보철물 디자인과 관련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이랑 치태가 조금 덜 끼게 디자인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한번 들어갔던 치태와 음식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 디자인도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뼈 높이보다 조금 깊이 심고 임플란트의 꼭대기부터 여기 치아에 닿는 모서리 있는 데까지 뚱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S자 커브를 만들어서 이 출연 윤곽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는 치간 칫솔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을 일부러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일부러 제가 다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는 제가 보철물을 직접 다 디자인을 해서 기공사 선생님하고 만들어 드리는데, 식사를 할 때 윗방향으로는 절대로 음식이 끼지는 않지만 옆으로는 어느 정도 끼는 걸 허용해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건 환자분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걸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음식물을 먹을 때 위에서 끼는 거는 제가 보철물을 다시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지만 옆으로 끼는 건 제가 의도를 했기 때문에 잘 끼는 만큼 치실치간 칫솔을 잘 써서 빼셔야 된다고. 그래야 피가 안 나고 염증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보철물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치과 와서 불평하시는 분 단 한 번도 제가 못 봤어요. 당뇨병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임플란트 환자분들보다도 염증 반응 수치가 높고 변형골 흡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치과 의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잇몸뼈 높이보다 조금 더 깊이, 보철물도 뚱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구멍 뻥뻥 뚫어서 청소가 잘 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당뇨병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이 당뇨병이 있더라도 임플란트 치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당뇨가 있을 때 임플란트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사랑니 발치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거는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하시고 당뇨 약을 드셔야 된다면, 주사를 맞으셔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조절되고 있는 당뇨병 바운더리 안에는 환자분이 노력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여기 환자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거. 치과 의사가 도와드려야 될 거는 논문들을 다 보고 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보니까 당뇨병이 있다 하더라도 당뇨병이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성공률에 크게 차이가 없다. 당뇨병을 앓던 기관과도 상관이 없다. 또 하나, 상악동 거상술 같이 거창한 수술을 했어도 괜찮다까지 요새 왔어요. 또 하나, 저희가 챙겨드려야 될 거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위턱뼈든 아래턱뼈든 가능한 한 내 뼈보단 조금 깊이, 보철물도 뚱뚱한 게 아니라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드리는 것. 요게 치과 의사가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처 치과 혹은 저희 치과 오셔서 같이 상담을 잘 받아보시면 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